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과학 특강에 참여하게 된 전남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이시은입니다. 오늘 저는 치주질환 백신 요법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시킨 많은 업적 가운데 가장 좋은 최고의 공중보건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목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내용에서 치주질환 백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극복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다를 극복하진 못했지만요. 부디 코로나도 극복이 되길 바라는데요. 천연두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가축 전염병으로 굉장히 심한 우역이 정복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소아마비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이후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역사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지만 인류 역사 99.99% 기간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은 3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전쟁도 많고 싸움도 많았겠지만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염병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였을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건 1900년에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사망률을 조사해 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전염병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염병 때문에 사망한 것은 40% 정도 되죠. 물론 지금은 많은 것들이 극복이 되어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코로나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에 란셋이라는 진짜 유명한 논문에 나온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늘어가지고 2030년에는 90세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타임지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현상을 유도한 의미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라이프 코스 이뮤니제이션.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 일주일 만에 백신 맞거든요. 평생을 통해서 백신을 맞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을 컨트롤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이 우리 인류 보건 향상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라는 것입니다. 백신의 초기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그 유명한 에드워드 제너 박사님입니다. 예, 백시네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에드워드 제너가 개발한 게 천연두 백신법입니다. 물론 천연두 백신에 대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 왕실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거를 어떤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고한 첫 번째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발표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 전염병에 대한 특정 전염병에 대한 acquired immune response를 제공을 해서 그거를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서 투여할 수 있는 그 제재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첫 번째 백신 보고가 되겠습니다. 천연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천연두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라입니다. BC 1157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인데 이 미라 분석을 통해서 아마도 천연두로 인해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원전 1157년에도 천연두는 사람을 괴롭혔고 1738년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백인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고 그 와중에 1738년에 체로키 인디언 인구의 절반이 천연두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이후에도 천연두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3억에서 5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비율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그 질병을 일으키는 천연두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가 극복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WHO에서 1979년 10월 26일 날 스몰폭스 천연두는 없어졌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마지막에 인류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천연두 환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공공 백신을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이죠. 그래서 백신의 역할이 우리 인류의 보건 향상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나타내주는 극명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아마비, 홍역, 풍진, 볼거리 등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백신으로 많이 극복이 되었죠. 여기 보시면 백신을 도입한 해가 있고 백신 도입과 동시에 환자의 케이스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백신 역사를 살펴보면 백신의 개발은 항상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질환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백신이 계속 개발되어 오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에 중요했던 일이고요. 물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코비드-19 코로나 백신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백신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돌려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몸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방법론적인 발전에 의해서 우리 몸 안에 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100배 이상 많은 세균이 우리 몸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사용되고 있는 이 이름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정의도 계속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몸의 공간을 공유하며 상존하는 공생 혹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태 공동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 또는 그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도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며 그 외에도 이 숙주 환경까지 전부 통틀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은 다른 이들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게 심바이오시스, 유바이오시스 이런 말이 있는데 잘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우리와의 균형이 깨진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병 상태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dysbiotic disease라고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dysbiotic biosis가 깨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성화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잘못되어서 디스바이오틱 디지즈, 디스바이오틱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백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디스바이오틱 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이 관련 연구의 첫 퀘스천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의 질서를 파괴하는 디스바이오틱 미생물을 백신 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연구 시작할 때까지는 이런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하려면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질병 모델을 골라야 되고요. 그래서 디스바이오틱 디시즈를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험을 잘 해야 되고 정확한 항원을 선정해서 실험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짜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 코로나 생각을 해보시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는지
똑같이 백신을 맞으면 디스바이오틱 질환에 안 걸리는지를 증명을 해야 되니 세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걸 증명하는 걸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질병 모델은 그래서 저희가 고른 게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치주질환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이게 저희를 정말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 구강, 입 안에를 오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까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입 안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건강한 상태에는 이 세균들이 균형 상태를 잘 유지해서 살지만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마이크로비옴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디스바이오틱 디지즈로 생각을 하고 치주 질환을 백신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은 이제 질환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엔 질환 중에 최적 항원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명을 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치주 질환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치주질환은요, 사람뿐만 아니고 애완동물, 야생동물을 모두를 다 괴롭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여기도 또 고대 이집트 머미에서 미라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대에도 치아가 문제가 생겨서 철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이 말은 이 사람은 분명히 치주질환에 걸렸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치주질환이 걸리다 보면 뼈가 이렇게 녹아 없어집니다. 그것까지 볼 수 있죠. 가운데에 계신 분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십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여왕이시지만 치주질환, 아주 심한 치주질환을 앓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약간 보조개처럼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나타내는 것이 치주질환 환자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고요. 또 박물관에 가면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사용했던 의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주질환은 인간을 계속 괴롭혀 왔다는 거죠. 또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는데요.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데 성견이나 성묘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 중에 하나가 치주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생동물입니다. 이렇게 용맹스러운 호랑인데요. 호랑이가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SNS에서 본 기사인데요. 시베리아에서 호랑이가 일반 민가 앞에 와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봤더니 치아가 치주질환으로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일화가 있어요. 즉 치주질환은 사람, 동물, 애완동물, 야생동물 모두를 괴롭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치주질환이 뭐냐? 자, 이제 왼쪽에 보면 먼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게 미국의 이게 아마 미국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의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해마다 그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내놓는데 거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60, 70%가 이 질환을 앓고 있고요. 이것은 잇몸 질환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있고요. 치조골이 있고 잇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처음에는 치은염, 치주염, 하다가 치아 손실까지 오는 이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치주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치주 질환을 현재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느냐 보면 현재는 약물 치료도 하고 딥 클리닝, 외과적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치주 질환을 없애주진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치주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치주 질환이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주 질환 있는 사람은 암에도 더 잘 걸리고요. 당뇨도 더 잘 걸리고 이러한 전신질환이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 다른 전신질환하고도 관계가 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치주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인류 복지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치주질환을 공부를 해야겠죠. 치주질환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백 년간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게 된 것은 이 치주질환은 구강 안에 존재하는 특정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게 지난 수백 년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는 그때 처음으로 어떤 미생물 같은 애들이 치주질환을 유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시가 됐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충분치 않은 정보였는데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에 소크란스키라는 교수님이 치주질환에 관련되는 이 질병과 관련된 세균들을 레드 컴플렉스라고 구별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애들 중에 진짜 유명한 게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죠. 그리고 시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2011년, 12년에 키스톤 병원체 개념, 즉 수는 많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세균들의 치주질환을 유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고요. 2012년에 드디어 디스바이오시스 개념이 나옵니다. 폴리마이크로비알 시너지 앤드 디스바이오시스, PSD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져서 나온 것이 치주질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는 건강한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이거는 질환이 있는 상태의 마이크로바이옴이고 건강한 상태는 치아가 건강하죠. 그런데 이게 디스바이오틱하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중요한 어떤 세균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백신으로 여기가 전환이 되는 것을 늦춰준다거나 억제를 해준다면 치주질환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겠다. 이게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하려면은 이게 성공적으로 치주질환 백신이 만들려면 우리가 이러한 점막 백신이어야 하고 다가 백신이어야 하고 최적 항원을 찾아야 하고 면역 증강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라젤린 원천 기술을 이용을 하고 또 우리의 아주 많은 노하우가 있는 제조합 기술을 동원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이게 보이는 게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치주질환 환자의 상태에 있는 구강 안에 있는 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균이 초기 정착균, 여기가 치아 표면이 되고요. 초기 정착균이 있고 후기 정착균이 있어서 나쁜 균들이 많이 모이면 치주질환이 유도가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키스톤 박테리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백신으로 억제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플라그, 덴탈 플라그 형성을 조절을 함으로써 즉 디스바이오틱 컨디션을 조절을 함으로써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주 백신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검증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항원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항원을 선정을 하는데 설명드렸던 레드 컴플렉스 키스톤 세균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찾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번 균은 퓨소박테리움 뉴클레이툼이라는 균이고 20번 균은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균입니다. 두 가지 균을 선정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번 균은 초기, 후기 정착군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억제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 안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덴탈 플레이크가 치주질환 환자 스페스하고 관련된 덴탈 플레이크가 안 만들어지겠다는 가정에서 실험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요 20번은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는 균인데 얘가 우리의 세포, 숙주세포를 자극을 해서 아주 나쁜 방향으로 질환을 유도하는데 유명한 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세균에 대한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레드 컴플렉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크란스키 박사님이 이렇게 치주질환하고 관련된 세균을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어, 가장 관련이 깊은 이 세 가지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오렌지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했던 퓨소박테리움은 오렌지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균에 대한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고요. 그래서 균은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백신 제제를 만들려면 균이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을 항원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진행을 해봤더니 퓨소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폼A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지요. 폼A가 보니까 다른 세균하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항원으로 선정해서 이걸 억제하는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포피로모나스는 이게 분비를 해서 우리 숙주세포를 괴롭히는 RGPA라는 프로테인 중에서 이게 RGPA라는 프로테인입니다. 중에서 이 44, HGP44라는 HGP44라는 도메인 이 부분을 항원으로 선정을 해서 해보자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백신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선정을 했고 백신 성공을 위한 필살기. 그러니까 이제 성공을 하려면 뭐가 중요할지 그 다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점막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항체가 그 구강 안에 만들어져야지 피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피에 항체가 있다 할지라도 균이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은 입 안이잖아요. 그 입 안에 항체를 많이 만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면역 증강제를 넣어서 면역 반응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입안에 있는 항체를 많이 만들려면 무슨 항체가 필요하느냐 봤더니 침 안에 있는 IgA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IgA가 하는 역할들은 병원체를 중화시키거나 독소를 중화시키거나 세균이 숙주세포를 괴롭히는 걸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침 안에 IgA가 많이 만들어지는 백신을 만들어야겠다.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 증강제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면역 반응의 강도인데요. 면역 증강제가 첨가되지 않은 백신보다 면역 증강제를 첨가를 하게 되면 면역 반응이 보다 강하고 빨리 일어나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서도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증강제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릴 텐데요. 폐혈증 비브리오균 연구를 하면서 폐혈증 비브리오균 플라젤린이 면역 증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플라젤린은 우리 면역 반응을 선천성 면역 반응, 획득 면역 반응으로 나뉘는데 그 중간을 연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해서 아주 초기부터 진행을 해서요. 플라젤린 면역 증강제의 원천 기술 특허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원천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우리가 직접 플라젤린을 만들었습니다. 제조합 플라스미드에다가 플라젤린을 넣어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고요. 지난 한 15년 정도의 연구 기간 동안 다양한 백신 제제를 통해서 플라젤린 면역 증강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젤린이 사람한테 써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 앞 단계까지, 즉 임상시험 전 단계까지 저희가 모든 걸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원을 선정을 했고 백신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하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걸 우리가 방어 면역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 백신을 맞으면 진짜 병이 안 생기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류의 연구가 지금까지 국내를 불문하고 한 번도 누가 증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각 실험 방법을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됐고 백신 효능을 증명시키는 일을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신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단백질을 이렇게 제조합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통해서 항원을
제작을 했고요. 항원을 제작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플라젤린하고 퓨전 프로테인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퓨전 프로테인을 만들어서 가장 좋은 거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퓨소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BTA라는 것이 이 플라젤린 면역 증강제가 붙은 백신 제제고요. 여기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HB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생물 정보학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진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생쥐에다가 백신을 주고 항체가 잘 만들어졌나 봤더니 아주 잘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특히 침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IgA가 충분히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항체는 진짜 살아있는 균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어요. 이거는 좀 양성대조군인데요.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도 이 균을 인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걸 투여를 해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퓨소박테리움을 억제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균에 대해서도 잘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많은 치주질환 환자한테서 균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에서 분리한 균도 얘가 우리가 만든 항체가 인식할 수 있는지 보는 실험을 진행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거 진짜 이 사람한테 적용해도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 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퓨소박테리움은 생체 내에서 덴탈 플레이크 형성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든 백신을 투여해서 얻은 타액을 넣어보면은 이 퓨소박테리움이 바이오필름 형성하는 걸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덴탈 플레이크 형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또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는 우리 사람 세포를 귀찮게 괴롭히잖아요. 그걸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실험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특히 이 타액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치아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 치은 유래 세포라고 합니다. 휴먼 진지발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를 사람한테서 분리한 다음에 균을 반응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은 항체를 우리가 백신을 해서 만든 항체를 넣어주면은 이게 억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백신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이 포피로모나스 진지발리스가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걸 직접 억제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리 세포가 죽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P 진지발리스는 또 다른 레드 컴플렉스 중에 하나인 T 덴티콜라라는 세균하고 이겁니다. 이것도 실같이 생긴 게 T 덴티콜라라는 세균이고 P 진지발리스는 동그랗게 있습니다. 이게 최종에 있는 레드 컴플렉스 간에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치주 질환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항체가 이 두 가지 균의 응집까지 억제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그러면 이 균에 의해서 유도되는 치주 질환을 진짜 백신이 억제할 수 있는가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우리가 쥐한테 백신을 주고요. 직접 균을 감염시켜서 일정 시간 후에 염증을 확인해 봤더니 치아에 염증도 없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치주 질환의 마지막 단계인 치조골 소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작용 기전을 규명하는 일을 해야만 우리가 논문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쭉 진행을 해가지고 이 결과를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논문에 발표가 되면 이제 우리가 과학적 검증을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저희가 요즘은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이 되어서요.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세균을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보다 많은 항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항원을 찾고 백신 요법을 하고 그 백신 요법 후에 나오는 항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은 사람 혹은 애완동물, 야생동물에 적용해서 치주질환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교정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치아 구강 위생용품에 이거를 첨가를 한다면 교정할 때도 질환이 덜 올 수 있고 임플란트 치료할 때도 치주 질환을 더 억제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들을 제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단이죠. 진단.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진단하듯이 치주 질환 진단할 때 우리가 사용한 항체를 응용을 한다면 그리고 치료제로 응용을 한다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치주 질환이 다른 대사성 전신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전신성 질환도 우리가 치주 질환 백신을 이용을 해서 다른 질환에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해 주시는 연구비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요. 대부분은 전남대학교에서 이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